예,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고현숙이고 주로 하는 일은 경영자 코칭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임원과 CEO들 코칭, 1대1 코칭과 그룹 코칭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혹시 코칭에 대한 관심이 생기시면은 제가 이 유쾌하게 자극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주로 코칭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코칭에 관한 책이 그동안 많았지만 주로 이제 외국 서적 번역이 많은데요. 그것을 이제 한국적인 사례들을 좀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올해 만 50세 되는 해이고요. 아들 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애는 대학생, 둘째는 이제 고등학생 이렇게 아마 이 자리에도 학부모님들도 꽤 계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좋은 리더가 되는 거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거하고는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 굉장히 많은 어떤 비슷한 덕목을 요구하는 일이고 또 균형 잡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코칭도 뭐 경영자 코칭에서 뭐 좋은 리더십에 대한 것이나 또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코칭해주는 그런 좋은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게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그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뵈니까 제가 아는 얼굴들도 몇몇 반가운 얼굴들이 계신데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코칭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뭘까? 오늘 코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긍정심리학이라고 해서 포지티브 사이콜로지에 굉장히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이라고 그러면요. 그동안 심리학이 인간에 대해서 뭐 몇백 년 동안 연구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심리학들이 인간 행동이나 어떤 인간 마음에 좀 이상적인 것들, 이상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초점을 맞춰왔다면은 긍정심리학은 어떻게 하면 보통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행복, 심리에 좀 초점을 맞춘 게 이제 긍정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긍정심리학의 연구 중에 가장 유명한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릴 이것인데 이거는 1932년도에 심리학자들이 종신서원을 한 수녀님들 180명을 이제 그 뒤 5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종단 연구한 것인데요. 종신서원이라 그러면은 이제 카톨릭에서 앞으로 내가 이제 수도자로서 신만을 섬기면서 독신으로 평생 살겠다고 맹세하는 의식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수녀님들의 나이가 평균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사이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수녀님들 그러면 소득 수준의 격차가 어떻습니까? 별로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문화생활의 차이도 뭐 그다지 없을 것이고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임신, 출산, 성생활 이런 경험이 없을 것이고 또 술, 담배는 다 안 하고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른바 우리가 사회경제적 요건이 많이 통제된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수녀님들에게서조차도 그들의 이제 건강과 장수에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봤더니 평소에 얼마나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현하면서 살았느냐 또는 몸이 건조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요. 85세까지 산 사람의 비율이 이렇게나 차이가 났대요. 그래서 긍정적인 수녀님들은 약 90%가 또 몸이 건조한 수녀님들은 34%만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제 통계가 있고 90세까지 산 사람도 굉장한 차이를 또 보입니다. 전자는 64%, 후자는 11%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조건이 비슷하면 비슷하게 느낄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 수녀님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표현하면서 살았는지 그냥 몸이 건조하게 살았는지를 심리학자들이 무엇으로 그거를 분류했겠습니까? 뭘로 조사를 했을까요? 뭔가 언어. 예. 그렇죠.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언어를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 미소는 좋은 추측이긴 한데 답은 아닙니다. 대화, 편지, 예? 일기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그 심리학자들이 긍정적인 정서라고 그러면 그 이모션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감정인데, 뭐 예를 들어서 행복하다, 뭐 설레인다, 기쁘다, 기대된다 이런 그 포지티브한 그런 정서를 나타내는 특정 단어를 정해놓고 그런 단어가 얼마만큼 많이 표현됐느냐. 그래서 얼마나 그 이상 표현되면 긍정적인 수녀님, 얼마 이하면 몸이 건조한 수녀님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같은 삶을 살면서도 결국은 이 어떤 인식, 그래서 우리가 팩트, 사실보다 인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보다는 결론은 뭐냐 하면은 행복도 마음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행복도 습관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십니까? 네. 그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요. 만약에 이제 행복도 습관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실천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내 삶의 조건에서 그다지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면요, 앞으로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게 살다가 죽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애가 잘 되면 뭐 그림 같은 집을 뭐 사면 뭐 이러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요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영적 코칭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자들이 굉장히 이제 그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고 아주 그 성실성 수준이 높은 분들이죠. 그리고 헌신적이고 머리도 좋고 사실은 이제 밖에서 보는 것보다 올라갈수록 사심없이 일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좀 결여된 능력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저는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행복을 느끼고 조금 그 머물러서 그거를 좀 축하를 나누고 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면은 조직에 굉장한 영향을 주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어두운 곳에, 지금 요새 위기란들 말도 많이 하잖아요. 또 실제 뭐 양극화라든지 어려운 징후가 많은데, 어려움을 닥쳤을 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굴과 같은, 이게 앞에 안 꺼지나요? 이 동굴과 같은, 동굴에 들어갔다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네? 앞에 안 보이고, 되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요. 동굴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또 희생양을 찾습니다. 책임 전가가 많이 일어나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어둡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동굴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 터널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비록 어둡더라도 이 터널은 끝이 있고 뒤에 이제 밝은 빛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어두운 데 있어서도 행동이 좀 달라지죠. 나중에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보고 이런 게 있는데 코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되기를 원하고 뭔가 이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이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비전이라든지 원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재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위기가 언젠가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가 끝났을 때에 대비한 현재의 어떤 전략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칭이 많이 대두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람들이 개발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70%가 on the job, 그러니까 일하면서 개발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워서 뭐 실력이 늘었다는 사람 별로 많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한 70%는 일하면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상사가 맡긴 일 같은 거 하면서 는다고 얘기하고 20%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역량이 향상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통한 개발이 뭐냐면 뭐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코칭을 받는다든지 멘토링을 받는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모셨던 상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커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직 10%만이 공부를 통해서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책을 보고 개발되는 건 10%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은 하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되게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거를 키운다고 할 때 우리가 뭐 많은 접근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지시하거나 조언하거나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뭐 매니징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코칭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 도구들을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렬 순서를 보시면 어떤 것 같으세요? 왼쪽으로 갈수록 어떻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일방적인 거, 그죠? 푸시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우측으로 갈수록 좀 더 그 상대방 중심적인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좀 쌍방향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me to you 인덱스라고 합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다.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요. 나쁘다기보다는 그 접근법 자체가 이제 가르친다, 지시한다 할 때는 뭡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내가 주고 싶은 그 주장을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 생각은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이 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가장 그 끝에 있는 게 이제 코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예전에는 이 지시, 조언 이런 거 가르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코칭이 많이 뜨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왜 요새 코칭이 부각되느냐 그러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거에는 산업사회 있죠. 그야말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돌리고 하는 그런 게 산업의 주된 상황일 때는 어느 조직이나 상명하복, 또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상사의 명령에 따르는 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산업사회 때는 좋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독점되잖아요. 상층에.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전략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지식이 독점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인체에 비유하자면 머리를 쓰는 사람은 조직에서 소수, 나머지는 수족처럼 그들이 만들어낸 전략을 잘 일사불란하게 수행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었다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지식정보 사회에서는요, 아무리 유능한 상사라도 후배가 하는 일을 다 파악해가지고 일일이 답을 내려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생한 정보는 어디에 있어요?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상명하복식의 조직은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밑에 부하 직원들이 답을 갖고 있는 거를 좀 자발적으로 다양성 있게 창의성을 이끌어면서 갈 건가.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물적 토대와 관련돼 있죠. 그죠? 그래서 코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지금 유행이라서가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의 조직은요. 뭐 조직이라는 게 이제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고 또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코칭을 이제 도입해야 됩니다. 왜? 아니 학생들이 더 빨리 정보를 찾는 그 세상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그냥 그 일방적인 그런 것만 하겠습니까? 그죠? 상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밑에서부터 이끌어내는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코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시자, 명령자가 아니라 파트너, 지원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코칭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그 코치 컨퍼런스에 한번 갔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코치들의 대회가 이제 국제 대회가 있는데 미국에 갔는데 그때 저희 한국은 코칭이 좀 늦었거든요, 시작이. 미국에 비하면 한 7, 8년 뒤떨어지고 일본에 비해서도 한 5년 정도 뒤늦게 출발했고 중국에 비해서도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코치 대회에 그 해에 갔더니 한 2,000명, 전 세계적으로 2,000명이 왔는데 한국에서 가신 분이 9명에 불과했었어요. 지금도 뭐 한 1, 20명 가시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때 제가 갔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마스터 코치라고 그래서요. 코치 자격증 중에 제일 그 높은 자격증이 이제 마스터 코치인데 마스터 코치한테 무료 코칭을 30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대회 참가자들에게. 근데 한국 분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9명이 갔지 않습니까? 2,000명 중에 9명인데 우리는
그 마스터 코치한테 코칭 받을 기회가 총 30개가 가능했는데 한국 사람들 다 받았습니다. 경쟁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받았는데 이제 뭐 영어로 이제 코칭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제 좀 긴장도 되고. 근데 저를 코칭해 주려고 나타난 분이 65세 할머니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할머니지만 얼마나 진짜 건강하고 이 패션 감각도 좋고 지적이고 그런 분이 딱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뭐에 대해서 코칭을 받고 싶냐. 근데 저도 이제 코치니까 이분들은 코칭을 어떻게 하나 되게 그때 궁금해할 때예요. 그래서 그 즈음에서 제가 느끼던 진짜 실질적인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이제 뭐 이제 경영, 그때 리더십 센터 사장을 할 때인데 회사 경영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있고 또 책도 쓰고 뭐 강의도 하고 코칭도 하고 너무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신나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특히 제가 사장인데도요, 제일 늦게 퇴근을 해요.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혼자 이제 일하다가 밤늦게 갈 때는 이상하게 그 억울한 느낌. 또 동창들 만나보면은 이 애들 공부하는 얘기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애들 진짜 알뜰하게 키우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은 뭐 진짜 구멍 숭숭 난 것 같고 얼마나 이게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또 남편에 대해서도 억울한 기분이 들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니까 시간 같은 것도 항상 쫓기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뭐 건강 관리도 못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이제 한 거죠, 고민을.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코치님이 이렇게 잘 들어주면서 저한테 참 너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더니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 헬렌, 그러면서 제가 영어 이름이 헬렌인데요. 당신 지금 누구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누구 인생을 살긴 누구 인생을 삽니까? 제 인생을 사는 건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진짜 내가 선택한 인생을 살면서도 마치 꼭 누가 이제 시켜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일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억울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불평했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는 지금이라도 안 하기로 선택하면 안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뭐 그죠? 뭐 경영자로서의 일, 강의, 뭐 글 쓰는 거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선택해 놓고도 그거를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게 딱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제 두 번째 질문 이런 거래요. 당신 삶이 어떻게 바뀌길 바라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균형 잡히고 특히 이제 어머니로서 좋은 어머니 역할을 이제 잃고 싶지 않고 그런 거를 하고 싶다. 좀 질적으로 좀 괜찮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걸 그려보래요.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이 어떻게 되면 그런 삶인지 월요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주말은 어떻게 보내고 쫙 한번 그려봐라. 신나지 않습니까? 내가 꿈꾸는 삶은 이렇고 주말에는 애들하고 어디도 가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했더니 그 다음에 질문이 이렇게 그 삶이 현실이 되려면은 당신 뭐를 바꿔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뭐를 바꿔야 되냐. 거기에 대한 답이 저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있죠. 그렇게 바뀌려면 내가 뭘 포기해야 되고 뭐를 더 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불과 30분 동안 코칭을 했는데도 제가 이제 돌아올 때, 그 컨퍼런스에서 돌아올 때 어느 때보다도 정말 낙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희망에 비풀어서 돌아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코칭의 힘이에요. 만약에 이제 그 사람, 그 코칭과 반대의 접근법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막 그 삶이 이제 버겁다고 화수연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사람, 실제 그런 분도 있었어요. 지금 운전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기사를 두세요. 또 애들 어디 보냅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또 남편은 역할 분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편한테 이거 시키십시오. 일일이 저한테 하나의 해법을 제안하는 거죠. 그죠? 조언해 주는 거. 근데 그런 조언을 해주면은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거는 내가 해봤는데, 또는 그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나한테
그래서 안 맞고 하는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깊이 생각하게 하고 느끼고 제가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걸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이제 코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이제 파워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영자 코칭을 할 때 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에 대해서 코칭을 하느냐. 사실은 경영자들은 자기 상황에 대해서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경영자들은 거꾸로 그 중요한 문제에 잠시 머물러 가지고 그거를 깊이 성찰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고 그걸 실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다음 끈기 있게 그것도 원타임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 조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태를 조장한다, 사건을 조장한다 이런 말 들어보시잖아요. 별로 안 좋은 일에 보통 쓰이는데 한자 자체는 클장자 도울 조자 크도록 돕는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그 맹자에 나오는 고사에서 비롯됩니다. 어느 그 농부가 논에 이제 벼를 심어놓고 잘 돌봤대요. 근데 어느 날 논에 나가 보니까 남의 벼는 큰 것 같은데 우리 집 벼는 안 큰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죠. 그래서 벼를 한 포기를 딱 손으로 잡고 땅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완전 뽑지는 않고. 그랬더니 키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벼들을 조금씩 이제 들어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오니까 부인이 물어보기를 뭐 하다가 이렇게 힘들게 왔느냐.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한 말이 이거예요. 발묘조장, 묘를 들어서 크게 도와줬다. 그래서 다음날 부인이 나가보니까 벼들이 어떻게 돼 있었겠습니까? 다 이렇게 말라 죽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조장이라는 말을 긍정적인 데는 절대 안 쓰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의도는 키워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말라 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조장이라는 말을 쓰고 그 대신 이제 코칭에서는 줄탁동시라는 말을 씁니다. 줄탁동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에서 부화될 때, 조류가 부화될 때 안에서도 깨어나오지만 밖에서도 어미새가 그거를 동시에 이렇게 쪼아서 도와준다. 그래서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쓰는데요.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려면 우리가 어미새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애정과 인내와 뭐 신뢰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코칭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IQ의 영역이라기보다는 EQ의 영역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 골만이라는 이 사람은요, EQ 전문가인데 모든 종류의 직업에서 그 사람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요인은 EQ가 2배라고 합니다. 근데 리더십 잡, 즉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직업에 있어서는요, EQ가 85%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죠, 그죠? 리더십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IQ, EQ 하면 EQ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IQ는 지능지수, EQ는 뭐예요? 감성지수인데 감성지수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성적이냐가 감성지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감정 있죠. 이모션, 정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감성지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이지만 감성지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매우 냉철하지만 감성지수가 높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센치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자기 서름에 겨워서 막 울면서 얘기하고 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든 말든 상관없이. 이 사람 감성지수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대단히 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칭을 잘 해주려면요, 좀 EQ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IQ는 진실이 뭐냐, 사실이 뭐냐,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법조항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왜냐하면 틀리면 안 돼요. IQ를 쓸 때는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가 있어요.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맞아야 되고, 틀리면 안 된다. 그런데 EQ를 쓸 때는요, 이것이 어떻든지 간에, 진실과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사이의 신뢰 수준이 어떻고 그 사람의 느낌이 어떠냐, 또 법이 아니라 정의감은 어떠냐를 볼 수 있는 게 EQ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IQ를 쓸 때는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 조언을 하기에 바빠요. 왜?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EQ를 쓸 때는 그거는 내려놓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아는 사람이 꼭 좋은 교사는 아니죠. IQ가 많이 아는 쪽이라면 좋은 교사가 되려면은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EQ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어떤 그 중역을 만났는데 한 1시간 정도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데 한 3번이나 제 얘기를 자르고 이제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화 끝났을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전무님 아까 대화할 때 한 3번 정도 제 얘기를 자르고 전무님 궁금하신 거 막 물어보고 하셨는데 의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랬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무님이 저는 제가 얘기할 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거기에 반응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중간에 이제 다른 얘기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하는데 아주 솔직하고 빠르고 좀 투명하대요. 그래서 좀 직설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없대요. 가끔 상처는 받지만은 뭐 제 얘기를 오해하는 법은 없습니다. 돌려 말하는 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덧붙여 드렸어요. 전무님 그게 EQ가 부족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코치님 어떻게 해야 EQ가 높아집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면은 EQ 부족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거에 대한 그 센스 있죠. 센세이션 이게 없는 겁니다. 나는 내 필요에 의해서 했어요.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에 불과해. 의도는 난 좋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게 전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을 상대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고객을 할 말 없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우리 계약서상에 이렇게 나와 있고 당신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일주일 전에 이걸 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완벽한 증빙을 다 보였어요. 그럼 고객이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게 과연 이긴 겁니까? 어떻습니까? 다시는 진짜 일하고 싫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격파하는 거는 IQ의 영역이라고 하면 EQ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랬을 때 그 고객이 느낄 그 좌절감, 무력감,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다고 느낄 어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EQ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그걸로 가득 찬 조직은 그다지 승산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앞에서는 이기고 뒤에서 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형적인 행동 특성이 IQ를 쓸 때는 말해주죠. 왜? 내가 알고 많은 것을 이제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EQ를 쓸 때는 내가 아는 것을 좀 내려놓고 listen, 들어주고 and ask, 질문을 한다.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제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평소에 텔링 대 에스킹 한 몇 대 몇 정도 쓴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텔링은 이래야 되고 어떻고 이런 게 좋은 거 이렇게 주로 지시, 조언, 충고하는 쪽이라면 에스킹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나 직원이나 또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성적이 떨어졌다. 또 직원이 실수를 했다. 직원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랬을 때 한 몇 대 몇 정도로 텔링 대 에스킹을 쓰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두 분씩 잠깐 짝이 돼서 얘기 나눠보세요. 인터뷰 해보세요. 서로. 네. 1분 드릴게요. 네. 악수하시고 인터뷰 잠깐 하십시오. 예. 예, 인터뷰 다 하셨어요? 몇 대 몇이라 그럽니까? 짝한테서 들은 얘기. 7대3, 9대1, 또요. 9대1, 네. 2대8. 네? 저요? 네. 1대1이요.
아, 반반. 네, 좋습니다. 한 몇 대 몇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6대 4 정도. 예. 뭐 이건 정답은 없는 얘기입니다만 대부분 아무래도 텔링 쪽이 많기가 쉽죠. 말해주는 쪽이.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반반 정도만 돼도 상당히 균형 잡힌 대화가 되지 않을까. 또 6대 4 정도만 돼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코치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 코치들은 이 비율을 2대 8로 훈련을 받습니다. 20% 이상은 말하지 말라. 그래서 참 코치 훈련을 저도 많이 받고 우리 여기 코치 훈련 받는 김 박사님도 와 계시고 그런데 많이 말하는 걸 줄이고 질문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말을 하면 그게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끄덕거리면서 이렇게 수동화된다 그럴까? 자기 생각을 멈춥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약 텔링이 우리가 말해주는 지시와 조언과 충고가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쯤 많은 게 달라져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습관이 바뀌었어야 되고 배우자도 성격 바뀌었어야 되고 직원들도 뭔가 달라졌어야 되는데 안 달라지잖아요. 텔링이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쓰는데요. 담배가게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네, 지나친 흡연은 뭐 건강에 해롭다. 어떤 물질이 거기 들어있다. 이런 거 다 써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 보고 담배 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텔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링을 하는 동안에 듣는 사람은 내가 지금 그거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물어봤대요. 10대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부모하고 대화하는 거를 싫어하고 안 되냐. 애들이 대답한 게 두 가지예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 부모님은 맞는 말씀만 한다는 거고요. 둘째, 그 말을 매우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래요. 부모가 다 맞는 말씀 하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말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남의 시킴을 받아서 일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게 하고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얘기했습니다만 엄마가 이제 코치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코칭식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성적이 이제 안 좋다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 제가 야 하루에 몇 편씩 풀어놔라 채점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만 코칭하고 나서는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야 너 다음에 몇 점 맞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고 처음엔 생각이 없잖아요 애들이 글쎄 그냥 잘하면 좋겠지 이런 정도면 더 그거를 좀 더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몇 등 하면 만족스럽겠어? 몇 점이면 좋겠어? 막 이렇게 더 그래서 뭐 1, 2등 하면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너 1, 2등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기분 좋지. 뭐 애들은 너를 어떻게 볼 것 같아? 뭐 신나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한테도 인정받고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제가 물어보죠. 그래 그럼 그 1, 2등 하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럽니다. 그래 그럼 그건 아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지. 어떤 뭐 때문에 안 돼? 엄마 그 생각이 안 나요. 평소에 그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고. 그럼 또 뭐라 그럽니까? 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릴 수 있겠어 너가. 그럼 애들이 또 다양하게 생각을 해내요. 뭐 냉장고 옆에 붙여놓는다 뭐 한다 막 한번 해보게 하고 그것도 격려해주고. 근데 한 번 결심한다고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뭔가 하나를 결심해서 끝까지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애들은 또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애들 얘기 잘 들어보면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공감해주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시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애들 키울 때도 그렇게 막 공부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큰애는 제가 대안학교를 보냈었습니다. 중학교를. 이호학교라고 이제 있는데 거기 가서 거기는 막 농사 짓고 진짜 네, 농사 짓고 토론하고 이런데 이제 중학교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역시 그 모티베이션이랄까요? 자기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공부는 자기가 하려고 마음먹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큰애는 작년에 자기가 원했던 서울공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이게 그 인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치니까 뭐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죠. 저희도 둘째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또 전혀 다른 스타일로 이제 크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기본적인 소양만 있다면 그거를 북돋아 줬을 때 아이들은 정말 꽃을 피우는구나. 근데 이 북돋는 행동이 억지로 갖다 앉히고 감시하고 이거는 오히려 있는 싹까지도 죽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칭의 가장 기본 철학이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난 어떤 가능성 있잖아요. 진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는 거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한 몇 정도 가동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삶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숫자가 좀 떠오르시죠?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0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아직 많다는 거잖아요. 어떤 계기나 동기나 조건만 주어지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건데 그걸 이끌어내는 게 코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코칭은 이제 아까 질문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질문한다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질문을 한다는 거는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수학에서 그러니까 뭐 공부 어느 정도로 잘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잘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죠. 반대가 뭐냐면 선택의 반대는 당위입니다. 당위. 근데 당위는요. 힘이 없어요.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사람은 이래야 돼. 너는 이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 올바른 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류의 성현들이 다 만들어 놨는데 그대로 너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동화되죠. 그런데 아무리 인류 성현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더라도 너는 진짜 어떤 삶을 살고 싶냐 물어보고 그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선택했을 때는 거기는 인파워,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촉진하는 게 코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삶을 바꿨던 라이프 체인징 퀘스천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그 불우하게 지금은 뭐 너무너무 잘 나가죠. 돈도 많이 벌고 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 하면 항상 거의 한 10년째 10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돈을 뭐 스티븐 스필버그나 톰 크루즈보다 더 많이 번다고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불우했는데요. 뭐 마약에 또 지속적인 성폭행에도 시달렸고 14살에 아기를 낳아서 진짜 죽는 한 일주일 만에 애가 죽는 일도 당하고 뭐 굉장히 그랬는데 자기가 16살 때 그 가출 소녀보호소에 갔는데 생모가 인수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이제 기꺼이 사인을 하고 데려오면서 그 존 버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야, 세상에는 참 사람이 많지만 크게 세 종류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두 번째는 남들이 일 만들어낸 것을 바라보는 구경꾼들이 있고 세 번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너 그 중에서 몇 번째 사람이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처음으로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그냥 구경꾼은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것들을 자기를 바꿔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런 거죠. 이 소녀가 훈계는 많이 들었겠지만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고 선택했을 때 그때부터 진짜 의지가 발동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질문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은 뭐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죠. 코칭하려면 경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자 코칭 하다 보면요. 경영자도 그런 얘기 합니다. 코치님이 참 잘 들어주시는데 저도 직원들 말 잘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코치들이 좀 롤 모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이제 들어준다는 거는요,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해도 생각이 깊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맴돌아요. 항상 그 생각하다가 거기까지 갔다가 또 딴 생각하고 또 딴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go deeper, 더 깊게 들어갑니다. 아, 이랬어, 이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이지. 그러면 아, 그랬어, 뭐 이러면 그래,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뭐
쭉쭉 들어가면서 굉장한 그 자기 생각도 정리가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그래서 경청을 그 창조를 위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말하는 사람이 뭔가를 창조하게 하는 어떤 스페이스, 공간을 마련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요, to be heard, 들려줘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자기 보이스를 내는 게 아니죠,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나중에 제가 나이가 많이 먹고 은퇴를 하면은 하려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제 경로당 같은 데 있잖아요, 양로원. 그런 데 가서 그 얘기 들어주는 일을 전업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인생 스토리들을 들어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징기스칸이 타임즈가 뽑은 이 밀레니엄의 가장 위대한 리더가 징기스칸인데요.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이름도 나는 쓸 줄 몰랐지만 타인에게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리스닝,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듣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듣는 그 단계를 배우자 경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의 말을 어떻게 들으세요? 배우자가 말할 때 어떤 태도로 들으십니까? 네. 네? 네. 다른 일 하면서 들으시죠? 보통 건성으로 TV 보면서 신문 보면서 듣고 종종 중단도 시키죠, 그죠? 네. 아, 이따 얘기해. 뭐 그래서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어요. 어떤 그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부인을 불렀어요. 여보 일리 와봐. 여자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남자보다 2배를 한다는 게 실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 남자는 하루에 15,000단어, 여자는 30,000단어를 이제 말한다는 통계가 실렸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보여주니까 부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여자들이 말을 2배 하는지 당신 모른단 말이야? 이러면서. 왜 그렇다는 거예요? 네? 남자들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우리는 꼭 똑같은 말을 이제 2번씩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배 맞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이 3초 뒤에 지금 뭐라 그랬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게 배우자 경청입니다. 수동적 경청은요, 그 말을 중단시키지는 않는데 아무 반응도 안 보여주는 거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사람이. 네, 제풀에 그냥 안 하게 되죠, 그죠? 그거를 이제 수동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적극적 경청은 진짜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의 의미까지 생각하면서 잘 들어주는 걸 우리가 active listening, 적극적 경청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경청이 되면요,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이 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내가 가치 있고 좀 큰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내가 말하는 내용이 가치가 있다는 그런 그 신호를 보내주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모들이 하는 행동 중에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 보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막 혼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꾸짖잖아요. 야, 어깨 펴! 당당하게 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혼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순 아니에요? 원하는 거는 애가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길 원하는데 방식은 뭐예요? 주눅들게 어깨를 못 펴게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인생 전체, 아무튼 애뿐만 아니라 어른이고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정말 중요한 게 자신감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애들이 자신감을 갖기를 원하면 부모가 해야 될 딱 한 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게 적극적 경청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기 얘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면요, 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말,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수치스럽거나 창피하거나 남에 의해서 재단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옹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경청, 이게 진짜 저는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말을 듣는데 이거는 이제 모라비언의 법칙이라 그래서요.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는 말은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7%만을 전달합니다. 말 그 자체는. 나머지는 어조, 억양, 음성의 한 38%, 비언어적인 몸짓, 즉 표정이라든지 뭐 제스처 같은 거에 한 55%가 실려서 온다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화났어? 근데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화 안 났다는데 왜 그래? 여러분 들으신 건 뭐예요? 화났죠?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화 안 났다. 그게 말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 밑에 그 사람의 감정과 욕구가 뭔지까지 들어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아요. 듣는 거는 우리한테 들리는 건 작은 건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는요, 직원이 와서 면담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 봤는데 회사 다니는 거에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비전이 없어. 그러면서, 비전 없으면 비전 만들어야지. 무슨 비전을 회사가 주는 줄 알아? 각자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상사한테 와서 비전이 없다는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밑에 있는 어떤 그 욕구나 어떤 의도나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있는, something, 그게 있는 거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 와서 비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뭔가 희망을 갖고 싶다든지 인정을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회사나 상사에게 불만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잖아요. 단지 비전이 없다는 게 전혀 아니죠.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어느 이제 CEO분들 모임에 가서 했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내가 그 얘기를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얼마 전에 워크숍을 가셨대요. 팀장들 20명을 데리고 비전 수립 워크숍을 가셨다는 거예요. 외부 강사도 초청하고 해서 가서 뭐 토론하고 발표하고 다시 모으고 이래가지고 저녁 먹기 전에 그 기업에 왜 비전 2020 이런 거 있죠. 어느 정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딱 붙여놓은 게 너무 흐뭇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이제 팀장들하고 막 도는데 이제 팀장들 앞에 이제 돌다 보니까 이제 거나해진 거예요. 어느 팀장이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 회사에는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방금 우리가 비전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다 뜻을 모아서 만들어서 붙여놨는데 돌아서서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이 돈도 많이 쓰고 행사 와가지고 뭐 하냐고 엄청 화를 냈는데 그 팀장이 말하는 비전이 없다고 할 때 그 비전이라는 만들어 붙인 그 비전이 아니죠. 전혀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깊게 듣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지금 그 말을 통해서 나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욕구가 뭔가까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잘 들으시려면 우리가 이제 코칭을 하려면 잘 들어야 되는데 우선 주의를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보통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안 쉽습니다. 말하라고 하면서도 막 컴퓨터를 쳐다본다든지 심지어 마우스를 움직인다든지 핸드폰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좋죠. 왜 그러냐면요. 이미 우리가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순간 상대방은 말하는 사람 자체도 산만해져가지고 말이 집중, 포커스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성급한 가정이나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거는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고 상사일수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알겠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할까 보다는 의미 파악에 좀 집중을 하시고 질문을 하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더 신나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좀 분위기를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청이 가장 기초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다. 이제 종종 이제 제가 코치 훈련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코치님들로부터 이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코치님, 코칭에서는 그 질문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강력한 질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좀 바꿔주는
깨닫게 해주는 어떤 질문을 강력한 질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강력한 질문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경청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 멋진 질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그 부딪혀 있는 그 장애물이나 그 사람이 빠져 있는 어떤 함정이라든지 이런 게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는 굉장히 주의 집중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곧 강력한 질문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보면은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죠? 딱 누구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자녀들, 직원들, 친구들, 선후배들 딱 보면 우리 나름의 평가가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몇 점 정도 내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주겠다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피상적이고 정태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이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는 제가 리더들한테 그러거든요. 직원들을 인정을 잘 못 해주고 그러면은 여쭤봐요. 왜 그게 어렵나? 그러면 내 기준이 너무 높은 건지 몰라도 인정해 줄 게 없습니다. 칭찬해 줄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코치로서 그런 얘기를 줘요. 리더가 그 직원들을 인정해 준다는 건요, 평가가 아닙니다. 평가 있죠.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평가를, 이 사람은 지금 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평가를 딱 했을 때 어느 수준 이상이라야 인정 칭찬할 수 있는데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인정 칭찬 못 한다. 이거는 뭐예요? 인정의 본질을 평가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리더가 해야 될 인정은요, 평가가 아니라 동기부여를 위해서 뭐예요? 역할입니다. 리더라면 마땅히 인정을 해줘야 돼요.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더 그 사람이 신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받아쓰기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5문제를 냈는데요. 채점을 해봤더니 3개, 4개 틀렸어요. 그래서 몇 점입니까? 예, 20점 딱 줬는데, 어떤 선생님은 같은 답안지를 가지고 92점을 줬어요. 어떻게 하면 92점이 나오겠습니까? 예. 글자 수를, 그죠? 이게 50개의 글자니까 하나에 2점씩. 나머지는 다 맞았고, 요 4글자만 제대로 쓰면 100점. 그래서 92점 이렇게 주네요. 과연 20점만이 공정한 점수라고 할 수 있나요? 그죠? 어느 쪽이 더 아이로 하여금, 나 받아쓰기 공부 좀 더 하게 해야지 하는 그런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동기부여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무슨 상벌 주는 것처럼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정이 정말 풍부한 그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코칭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코칭받는 고객은요, 창의적이고 리소스풀, 내적 자원이 풍부하고 전인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코칭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시간관념도 없는 것 같고, 배우자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고, 이 사람 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재단을 하면서 그 사람을 코칭하려고 그러면요, 코칭이 진짜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절대 그 연결이 안 일어나요. 말은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 에너지나 정서적인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거든요. 코칭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이런 전인적인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볼 때만 코칭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요, 코칭에서 사람을 고장난 물건 취급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고장난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누군가가 나를 고쳐주려고 돌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방어적이 되고 억울한 느낌이 들고, 나의 모든 장점들을 못 보고 이것만 이제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갖고 있는 강점을 더 개발하는 쪽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은 단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 리더에게요, 우리 이제 진단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진단 결과가 안 좋아요. 리더십 진단 결과가 이제 안 좋다 그럴 때 보통 그걸 되게 방어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리더들이. 뭐 합리화도 많이 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고, 제가 뭐 얼마 전에 어떤 조처를 했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졌고,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부하거나, 화를 내거나, 심지어 색출. 어떤 사람이 응답전지 색출하려고 나선 리더까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코치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코치님들을 많이 트레이닝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근데 이제 경험이 적은 코치일수록 어떻게 하냐면요. 아닙니다. 상무님, 이거 보세요. 이거 조직원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괜히 나오겠습니까? 이러면서 어때요? 이거를 설득시키려고 막 그 사람은 방어하고 이쪽은 공격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숙련된 코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고 그건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그런데 상무님 리더로서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어떤 게 어려우세요?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다 나옵니다. 그 리더십 점수가 낮았던 그 모든 항목이 다 자기의 어려움으로 나와요. 왜? 본인도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고 어떤 이상적인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스스로 할 수가 있고, 그게 나왔을 때 구성원들이 보는 시각이 그래서 어떤 연결이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으면 전혀 싸울 필요가 없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진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게 아니라 한 팀이 돼서, 아까 제가 코칭의 정의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파트너잖아요. 코치가 하나의 사고하는 파트너고 지원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리더십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파트너이지 그 사람의 문제점을 까발리는 사람은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조직에서 코칭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 고성과를 위해서인데, 고성과가 나오려면은 코칭의 문화가, 피드백이 자주 이제 활발해져야 되고, 그러려면 팀이, 직원들이 코칭 스킬을 배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리더가 코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코칭이 우리 조직의 코칭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은 이제 뭐 굉장히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제가 이제 지금 코칭 경영원이라는 이제 코칭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작년에 주로 대기업과 이제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중견 기업들이 이제 많이 코칭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하는 게요, 핵심 인재나 리더들을 위한 1:1 코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시니어 리더들, 즉 이제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하는데, 문제 있는 직원을 코칭을 받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는데, 저도 지금 현재 제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문제시 돼서 제가 맡은 분인데, 주로 이제 다국적 기업의 분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뭐 굉장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분을 이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분이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어서 절대 이분을 내보낼 수는 없어요. 리텐션,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제 코칭을 이제 붙였는데, 이분이 어떻게 요새 얘기하고 있느냐 저보고 그래요. 코치님,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사고를 먼저 쳐. 그러면 회사에서 코치를 붙여줄 거야. 내가 요새 코칭 받고 있는데 너무 도움 많이 된다 이러면서 그분 방에 뭐 화이트보드에 뭐 이렇게 우리 코칭한 결과도 써놓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되게 더 많은 비중은 회사에서 이제 코칭은 이제 인재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유망한 핵심 인재 위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요, 인터널 코치라고 해서 사내 코치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사내에서 사장부터 뭐 이게 P&G의 얘기인데요. P&G에서는 코칭 제도가 잘 확립된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장부터 모든 관리자가 직속 부하를 지도하는 코치 역할을 하고, 자기
모든 부서장이 코치라는 명칭을 쓸 정도로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코칭 문화가 이제 조직에 정착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굉장히 좋은 변화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건 CCL의 자료인데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학습 문화, 인재 역량 개발이 이제 되고, 신뢰와 개방적인 분위기가 되고, 혁신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이런 것들이 되는 반면에 사라지는 건 뭐냐면 정보의 권력화라든지 실적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조직들이 다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잖아요. 단기 성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래가는 성과를 만드느냐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직에, 그러니까 몇 사람이 코칭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조직 전체가 이제 코칭 문화를 구축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코칭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사전에 뭐 코칭을 하고, 기대 성과를 확인하고, 대상자 진단하고, 코치를 매칭하고, 코칭하고, 뭐 그러니까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 논문을 이제 이 경영적 코칭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베이를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좀 관심 있을 만한 건 두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뭐를 코칭을 받느냐, 주로 그 경영적 코칭에서 좀 많은 것들이 이런 겁니다. 대인관계 역량 개발 쪽, 그다음에 갈등 관리, 갈등도 굉장히 많죠, 그죠? 이해 상충이 일어나고 부서 간 또 회사 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제일 높았죠, 그죠? 그 다음에 리더십 개발에 대해서 받는다, 커뮤니케이션 역량 개발에 대해서 받는다, 변화 적응력 개발. 특히 오늘날 보면 산업이 뭐 며칠 전에도 큰 뭐 웅진에서 뭐를 판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M&A가 너무 흔해졌잖아요, 요새는. 그리고 사업부의 구조조정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코칭을 받고, 또 예를 들어서 승진했거나 신규 임원이 됐거나 다른 사업부를 바뀌었거나 할 때도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코칭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해서 받는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러기 위해서 그 코치들은 어떤 역량이 가장 필요한가를 이제 조사를 해본 건데, 코치에게 가장 요구되는 역량을 이제 복수응답했을 때 탑3가 이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경청이에요. 제가 아까 경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청. 적극적이고 맥락적으로 경청하고 고객을, 즉 코치 받는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신뢰관계 형성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공감, 이해하고 내적으로 연결되는 능력. 내적으로 연결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요, 만약에 내가 지적하고 있고 그 사람은 수긍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연결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결됐다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명료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연결된 상태인지 끊어진 상태인지.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연결될 수가 있고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그냥 자동화된 상태로 아침에 일어났으니 일어나서 밥 먹고 빨리 갔다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며칠 살았다. 나 자신과의 연결이 없죠. 연결이 일어나려면 내가 진짜 뭐를 원하고 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어떤 그 말하고 싶은 게 뭐고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하다 보면은 나 자신과 연결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내적 연결입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라는 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정말 깊은 그런 면을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가장 중요하다고 또 얘기된 게 코치다운 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코치다운 태도는 영어로는 코치 프레젠스라고 그러는데요. 참 그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코치로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라 하더라도 친구인데 이 사람이 코치예요. 저도 이제 친구를 가끔 코칭할 때가 있습니다만 코치로서 대할 땐 조금 달라야 되죠, 그죠? 친구로서 캐주얼하게 다를 때고 다른데 그 내용을 여기서는 진정성,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호기심,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왜 그럴까, 또 어떻게 하려고 할까 하는 어떤 중립적인 호기심을 갖고, 그다음 용기,
그 사람을 직면하게 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도전을 주고 피드백을 주고 직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유머, 또 삶을 너무 진짜 고행으로 본다든지 이 찌들린 게 아니라 정말 큰 맥락에서 지금의 도전을 하나의 정말 가벼운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코치다운 태도입니다. 그리고 직관도 개발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종합적인 거를 코치다운 태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런 거 전문 코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렸는데 원래 이제 코칭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첫째는 이제 교육을 많이 이제 훈련을 받고 또 코칭을 실제로 많이 해보고 이럴 때 이제 역량이 커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간단한 소개를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기회가 되면은 좋은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코칭 교육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